상호야,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말을 꺼냈어요. 며칠 전에 우리 보건소로 산부인과 검진 결과가 들어왔거든. 그런데 그 명단에 명숙이 이름이 있더라고.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야? 명숙이가 왜 산부인과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영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 처음엔 동명이인이 아닌가 싶어서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해 봤는데 맞더라고.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 임신 검사를 받았더라고. 영수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임신 검사라고? 그게 무슨? 상호야, 너 정관 수술한 거 맞지?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자 영수는 더욱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럼 이게 뭔 상황인 거야? 게다가 명숙이 나이가 54인데 솔직히 그 나이에 임신은 의학적으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안녕하세요. 특종 실화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본 사연은 매우 이례적인 실화이며 해외 실제 사연을 각색하여 만들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제 개인적인 경험담입니다. 저는 김상호라고 하고 올해 57살이에요. 30년 동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은퇴한 전직 교사죠. 지금은 아내 명숙이와 함께 시골 마을에서 조용한 농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하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명숙이는 저보다 3살 어린 54살이고 우리는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딸 하나를 두고 있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평범하고 조용한 부부였죠. 싸우는 일도 거의 없었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특히 시골로 내려온 지 5년째인데 텃밭도 가꾸고 닭도 기르면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우리 마을은 정말 평화로운 곳이에요. 집들이 띄엄띄엄 있고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살고 계시죠. 저희 집은 마을 입구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앞마당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있고 뒤편에는 작은 텃밭이 있어요. 명숙이가 상추, 깻잎, 고추 같은 채소들을 정성스럽게 기르고 있었죠. 저는 주로 마을 해관에서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거나 가끔 낚시를 하러 나가는 게 일과였어요. 우리 부부는 10년 전에 아이를 더 낳지 않기로 합의하고 제가 정관 수술을 받았어요. 딸 하나로도 충분했고 나이도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정말 그랬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몇 달 전부터 명숙이가 조금 이상했어요. 평소에 잘 먹던 음식도 냄새 맡고는 얼굴을 찌푸리더라고요. 특히 생선 비린내를 못 견뎌 했어요. 제가 낚시해서 잡아온 붕어로 매운탕을 끓이면 그렇게 좋아하던 명숙이가 갑자기 냄새만 맡고도 으윽 하면서 화장실로 뛰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자주 속이 메스껍다고 하면서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죠. 처음엔 소화불량이나 위염 정도로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겼거든요. 평소 명숙이는 건강한 편이었어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체력도 좋은 편이었죠. 그런데 요즘엔 자주 피곤하다고 하면서 낮잠을 자는 일이 많아졌어요. 오후만 되면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곤 했죠. 그리고 평소보다 화장실을 자주 가더라고요. 밤에도 한두 번씩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오곤 했어요. 어느 날 아침 명숙이가 또 속이 미식거린다며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욱하고 구역질을 하더라고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보, 그 나이에 설마 입덧은 아니지? 하면서 웃었죠.
그런데 명숙이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평소 같으면 이 사람이 무슨 소리야 하면서 같이 웃었을 텐데 그날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농담도 그런 농담이 어디 있어 하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아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명숙이가 한의원을 자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속이 계속 불편해서 한약이라도 지어 먹으려고 하면서요. 마을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한의원까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다녀왔어요. 한의원에서 돌아올 때마다 명숙이는 왠지 모르게 침묵했어요. 평소엔 밖에 나갔다 오면 동네 소식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잘제잘 들려주곤 했는데 요즘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죠. 제가 한의원에서 뭐라고 하던? 하고 물어봐도 그냥 소화기가 약해졌다고 하네 하면서 대충 대답하고 말았어요. 한약을 지어왔다고 하는데 정작 한약 냄새는 잘 안 났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아내가 저에게 거짓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명숙이의 행동 패턴이 바뀌었어요. 평소에 좋아하던 드라마도 잘 안 보고 저녁 식사 때도 말수가 줄었죠.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무슨 생각해? 하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어색하게 웃어넘겼죠. 그리고 밤에 잠들 때도 평소와 달리 뒤척이는 일이 많아졌어요. 깊게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보건소에서 일하는 제 친구 박영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영수는 저와 동갑내기로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입니다. 보건소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날따라 영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에는 밝고 쾌활한 성격인데 그날은 뭔가 심각해 보였거든요. 상호야, 너 잠깐 나와봐. 영수가 저를 마당 한 구석으로 이끌더니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마치 누군가 엿듣고 있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죠. 너희 명숙이 말인데 혹시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하지 않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이 자꾸 메스껍다고 해서 한의원 다니고 있어라고 답했죠. 영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더욱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호야, 사실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손으로 머리를 긁적이더라고요. 영수가 이렇게 망설이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뭔가 중대한 일이 있는 것 같았죠. 그러자 영수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상호야,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말을 꺼냈어요. 며칠 전에 우리 보건소로 산부인과 검진 결과가 들어왔거든. 그런데 그 명단에 명숙이 이름이 있더라고.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야? 명숙이가 왜 산부인과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영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 처음엔 동명이인이 아닌가 싶어서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해 봤는데 맞더라고.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 임신 검사를 받았더라고. 영수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임신 검사라고? 그게 무슨? 상호야, 너 정관 수술한 거 맞지?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자 영수는 더욱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럼 이게 뭔 상황인 거야? 게다가 명숙이 나이가 54인데 솔직히 그 나이에 임신은 의학적으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전 세계적으로도 50세 넘어서 자연 임신되는 경우는 정말 희귀한 케이스거든.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드문 일이야.
영수는 보건소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내가 지금까지 본 케이스 중에서도 50세 넘어서 임신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야. 그것도 대부분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은 경우였고, 자연 임신은 거의, 아니 전혀 없었다고 봐야 해.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죠. 정관 수술을 받은 지 10년이나 되었는데, 게다가 명숙이 나이로는 자연 임신 자체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검사를 받았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영수는 제 표정을 보더니 상호야, 침착해. 혹시 실수일 수도 있고 하면서 달래려 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복잡해질 대로 복잡해져 있었어요. 영수가 덧붙였어요. 상호야, 혹시 정관 수술이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은 없을까?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수술 후에 검사도 받았고 의사가 확실히 됐다고 했어. 그리고 이제까지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잖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설마 정관 수술이 풀린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 거죠? 명숙이가 정말 임신을 한 거라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란 말인가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영수와 헤어지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상호야,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신중하게 행동해.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말고 차근차근 알아봐. 하지만 어떻게 차근차근 알아본단 말인가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당신이 임신했다는데 정말이야? 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집에 도착했을 때 명숙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명숙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여보, 오늘 영수가 왔다 갔어 하고 말했더니 명숙이가 잠깐 손을 멈추더라고요. 그리고는 아, 그래? 무슨 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명숙이는 옆에서 평소처럼 잠든 것 같았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겨 있었죠.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관 수술을 받은 남편, 50대 중반의 아내, 그리고 임신 검사.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명숙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저는 충동적으로 명숙이의 방을 뒤져봤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죠. 손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마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를 바랐어요. 영수가 잘못 본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먼저 화장대부터 살펴봤어요. 립스틱, 파우더, 크림 같은 화장품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특별한 건 없어 보였어요. 그 다음엔 옷장을 열어봤는데 평소 명숙이가 입던 옷들이 걸려 있었죠. 겨울옷, 여름옷, 외출복, 잠옷, 모든 게 평상시와 같았어요. 서랍장을 열어보니 평소에 보던 것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화장품, 액세서리, 옷가지들. 그런데 속옷 서랍을 열었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보다 속옷들이 좀 더 느슨해 보이는 것들이 늘어난 것 같았거든요. 혹시 몸이 변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속옷 서랍 밑쪽을 더 뒤져보니 작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평소에 없던 것이었죠. 손을 떨며 열어보니 거기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위쪽에는 산부인과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날짜를 보니 불과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리고 명숙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초음파 사진 속에는 분명히 태아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직 작지만 사람의 형태를 갖춘 것이 분명했어요. 명숙이가 정말 임신을 한 거였어요. 제가 정관 수술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명숙이 나이가 54인데도 말이에요. 초음파 사진을 자세히 보니 임신 주수도 적혀 있었어요. 12주. 벌써 3개월이나 되었다는 뜻이었죠. 그동안 명숙이가 입덧 증상을 보였던 것도, 한의원을 자주 다녔던 것도 모두 설명이 되었어요. 하지만 한의원이 아니라 산부인과를 다녔던 거였죠. 제 손에 들린 초음파 사진을 보며 온갖 감정이 뒤섞였어요. 분노, 배신감, 절망감. 그리고 무엇보다 믿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가장 컸어요. 30년 동안 저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아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게다가 3개월 동안이나 저를 속여왔다는 게. 초음파 사진과 함께 작은 메모지도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는 다음 진료 예약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라고 적혀 있었어요. 명숙이가 계속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예정이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메모지 뒷면에는 뭔가 다른 글씨로 기찬이에게 말해야 할까? 라고 적혀 있었어요. 기찬이? 최기찬? 우리 마을에서 농장을 하고 있는 그 기찬이 말인가요? 저보다 8살 어린 49세의 총각인 그 사람 말이에요? 순간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설마 명숙이가 기찬이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숙이가 돌아온 거였죠. 저는 급하게 초음파 사진과 메모지를 봉투에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하지만 초음파 사진은 제 손에 쥔 채로 거실로 나갔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거든요. 명숙이는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다가 제 표정을 보더니 멈칫했어요. 여보,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대답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제 손에 뭔가 들려 있는 걸 본 명숙이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어요. 명숙아, 이게 뭐야? 명숙이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장바구니가 손에서 떨어져 사과, 배, 당근 같은 과일과 채소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지만 둘 다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여보, 이건. 명숙이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그리고는 갑자기 방으로 뛰어가더니 문을 꽝 닫고 잠가버렸어요.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방문 앞에 서서 명수가 문 열어. 우리 얘기해야지 하고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1시간이 넘도록 기다렸지만 명숙이는 방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명숙이는 방 안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명숙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명숙이를 기다리고 있었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진실을 들어야 했거든요. 명수가 앉아봐. 우리 이야기해야 해.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명숙이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식탁 맞은편에 앉았어요. 명수가 나 정관 수술했잖아. 10년 전에.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뭔데?
저는 테이블 위에 초음파 사진을 올려놓으며 물었어요. 명숙이는 그 사진을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명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사과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실을 들어야 했어요.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명수가, 나는 정관 수술을 받았어. 그런데 당신이 임신을 했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데?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30년 동안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명숙이가 고개를 들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 있었어요. 여보, 한순간이었어. 정말 단 한 번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단 한 번? 단 한 번이라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명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구와 단 한 번이었다는 거야? 하지만 명숙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어요. 저는 기찬이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떠올렸어요. 기찬이야? 최기찬이와 그런 사이였다는 거야? 명숙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제 추측이 맞다는 걸요. 여보, 그건. 명숙이가 말을 시작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30년이야, 명숙아. 우리가 함께한 게 30년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명숙이가 저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건드리지 마. 지금은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 그리고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여보,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이야기 더 해야 하잖아. 명숙이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당분간 집에 들어오지 않을 거야. 당신 혼자 생각해 봐라고 말하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집을 나선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발길이 닿는 대로 마을길을 걸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0년 동안 믿어왔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게다가 그 남자가 기찬이라니. 평소에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던 그 기찬이 말이에요. 기찬이는 우리 마을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보다 8살 어린 49세인데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성격은 나쁘지 않은데 좀 소심한 편이죠. 명숙이와 저를 만나면 항상 인사를 깍듯이 하고 농산물도 자주 나눠주곤 했어요. 그런 기찬이가 제 아내와 저는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평소에 스트레스 받을 때 자주 가던 곳이었죠. 정자에 앉아서 마을을 내려다보니 저희 집도 보였어요. 명숙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기찬이에게 연락이라도 하고 있을까? 그때까지도 저는 이 모든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명숙이가 여보, 무슨 꿈 꿨어? 얼굴이 안 좋네라고 말하며 웃어줬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제 주머니 속에 있는 초음파 사진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어요. 해가 질 때까지 산에서 시간을 보낸 저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무서웠어요. 명숙이와 다시 마주쳐야 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현관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집 안은 조용했어요. 명숙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와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어디 갔다 와? 걱정했잖아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도 별다른 말 없이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지만
뭐가 나오는지 전혀 집중할 수 없었어요. 명숙이가 밥 먹어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배 안 고파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도 저는 거실에서 잤어요. 명숙이는 안방에 들어갔지만 방 안에서 계속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와 명숙이는 마치 남남처럼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도 안 하고 밥도 따로 먹었죠. 명숙이가 말을 걸려고 해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김상원의 부부가 요즘 사이가 안 좋대. 명숙이가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 이런 이야기들이었죠. 시골 마을이라 소문이 빨리 퍼져요. 저희 부부의 냉랭한 분위기를 눈치챈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 이장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장님은 70대 초반의 마을 어른인데 평소에 저를 아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이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상호야, 너 잠깐만 나와봐라. 이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마당으로 나가니 이장님이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상호야,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너희 명숙이하고 기찬이가. 그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마을 사람들이 벌써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이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며칠 전에 김순자 할머니가 보셨다는데 기찬이네 농장 헛간에서 너희 명숙이 나오는 걸 봤다더라. 그것도 늦은 저녁에 말이야.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목격까지 한 거였어요. 이장님이 더 말씀하셨어요. 상호야, 혹시 너희 부부 사이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요즘 너희 둘 다 얼굴이 안 좋던데.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마을 어른께 제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짓말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좀 복잡한 일이 있어요 라고만 대답했어요. 이장님은 한숨을 쉬시더니 상호야, 마을이 좁은데 이런 소문이 돌면 안 좋아. 빨리 정리해야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기찬이 그 녀석도 문제야.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철이 없어라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이장님과 헤어진 후 저는 기찬이네 농장으로 향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직접 확인해야 했거든요. 기찬이네 농장은 저희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요. 돼지우리와 헛간이 있는 작은 농장이죠. 농장에 도착했을 때 기찬이는 돼지들에게 사료를 주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웃을 수 없었어요. 기찬아, 너 잠깐만 나와봐.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기찬이가 제 표정을 보더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기찬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기찬이를 헛간 앞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기찬아, 너 우리 명숙이랑 뭔 사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기찬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그 표정만 봐도 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형님, 그게... 저는 기찬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형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찬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정말로 명숙이와 기찬이가 그런 사이였던 거예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장 기찬이를 때려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제부터였어? 기찬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몇 달 전부터. 정말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형님. 그냥 어쩌다가. 기찬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쩌다가? 그게 변명이 되나요? 기찬아, 너 지금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어쩌다가라고? 3개월 동안 어쩌다가 그런 일이 계속된 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기찬이는 더욱 바들바들 떨었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기찬이가 빌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기찬아, 당장 이 마을에서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는 기찬이를 뒤로하고 농장을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온갖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명숙이와 계속 살 수 있을까?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딸아이는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명숙이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표정을 보자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기찬이 만나고 왔지? 명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숙아,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칠 동안 생각해 본 결과였어요. 30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명숙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한 번만 용서해 줘. 정말 정신이 나갔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명수가 용서의 문제가 아니야. 신뢰가 깨졌어. 이제 어떻게 예전처럼 살아? 명숙이가 더욱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해? 나 혼자 키우라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잖아. 기찬이 아이지.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딸아이가 들어왔어요. 서울에서 갑자기 내려온 거였어요. 아마 마을 소문을 듣고 온 것 같았어요. 딸아이는 저희 부부의 심각한 분위기를 보더니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모든 걸 말했어요. 딸아이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빠가 얼마나 엄마를 믿고 살았는데. 딸아이가 명숙이를 보며 소리쳤어요. 명숙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딸아이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아빠, 이제 엄마와 이혼하세요. 저도 엄마가 창피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숙이가 더욱 크게 울었어요. 자식에게까지 이런 말을 들으니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희 가족은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국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거든요. 명숙이도 결국 받아들였어요.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명숙이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여보, 나 기찬이와 결혼할 거야.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그렇게 해. 그게 맞는 것 같아. 하지만 기찬이는 쉽게 결혼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마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마을에서 쫓겨날 각오를 해야 했으니까요. 명숙이가 기찬이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소문이 빠르게 퍼져서 마을 전체가 떠들썩해졌어요. 저는 마을에서 동정을 받았지만 명숙이와 기찬이는 완전히 따돌림 당했어요. 마을 부녀회에서는 명숙이를 회원에서 제명시켰고 농협에서는 기찬이에게 농장을 옮기라고 압력을 넣었어요.
시골 마을의 도덕관념은 생각보다 엄격했어요.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냉정했죠. 그런 상황에서 명숙이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까지 받으니 몸도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쓸 수 없었어요. 이미 남남이 된 사이였으니까요. 몇 주가 지나고 저는 변호사를 만나 상간남인 기찬이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을 파탄낸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어요. 소송에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했어요. 초음파 사진, 마을 주민들의 진술서, 기찬이가 인정한 녹음 파일 등을 준비했어요. 특히 김순자 할머니가 목격한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마을이 더욱 시끄러워졌어요. 법원에 출석하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구경 나올 정도였어요. 기찬이는 변호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국선 변호사를 받았어요. 농장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명숙이와 기찬이의 관계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어요.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처음엔 기찬이가 농산물을 가져다 주면서 시작된 것 같았어요. 기찬이는 법정에서 계속 죄송하다고 빌었어요. 제가 미쳤었습니다. 형님께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어요? 1심에서 저는 승소했어요. 기찬이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기찬이는 항소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돈도 없고 변호사비만 더 나갈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찬이는 위자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어요. 농장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마을에서도 매장당한 상태였거든요. 결국 농장과 집을 팔아서 일부만 지급했어요. 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DNA 검사 결과 아이는 정말로 기찬이의 친자였어요. 100% 확실했어요. 그동안 혹시나 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거였죠. 명숙이는 임신 7개월이 되자 더 이상 마을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더니 마을을 떠났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마 기찬이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았어요. 기찬이도 농장을 정리한 후 마을을 떠났어요. 위자료도 다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그래도 책임은 져야지라고 말했지만 이미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딸아이는 이 모든 상황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서울에서도 소문이 났는지 직장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다른 곳으로 이사 가요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저도 마을에서 계속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은 저를 동정했지만 그런 시선들이 오히려 더 괴로웠어요. 매일 그 일을 떠올리게 되니까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몇 달 후 명숙이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였죠.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제 아이가 아니니까요. 기찬이는 명숙이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다고 했어요. 결국 불륜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었죠. 그해 가을 저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팔고 도시 근교의 조용한 곳으로 이사하기로 한 거죠. 더 이상 이 마을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집을 정리하면서 30년 결혼 생활의 흔적들을 발견했어요. 명숙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 딸아이 어릴 때 추억이 담긴 물건들, 모든 걸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죠. 마을 회관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날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셨어요. 이장님을 비롯해서 평소에 잘해주셨던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주셨죠. 상호야, 다른 곳에 가서도 잘 살아라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장님이 마지막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상호야,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새롭게 시작해라. 나쁜 기억은 잊고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란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어르신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정관 수술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더라고요. 제 말에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딸아이는 이사 준비를 도와주면서 아빠,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엄마 일은 이제 잊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딸아이도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른이 된 거죠. 새로운 집은 도시 근교의 작은 주택이었어요. 마당도 있고 조용해서 노후를 보내기에는 적당했어요. 이웃들도 좋은 분들이었고 무엇보다 아무도 제 과거를 모른다는 게 좋았어요. 이사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옛 마을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명숙이와 기찬이가 아이를 데리고 떠돌다가 결국 헤어졌다는 거였어요. 기찬이가 경제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했어요. 명숙이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임대료 싼 원룸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서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 했어요. 기찬이는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안 된다고 했어요. 아마 다른 지역에서 숨어서 살고 있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결국 책임을 지지 못하고 도망간 셈이었죠. 참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저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안타깝다거나 동정스럽다는 감정보다는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자신들이 선택한 길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니까요.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은 평온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도 하고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가끔 딸아이와 만나서 식사도 했어요. 예전처럼 농사일은 하지 않았지만 작은 화분에 채소를 키우는 재미는 있었어요.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복잡한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혼자 사는 은퇴한 교사라고만 소개했어요. 사람들도 저를 편안하게 대해 주었어요. 가끔 명숙이와의 추억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화나거나 슬프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일도 있었구나 하는 정도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도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딸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외롭지 않으세요? 딸아이가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다. 오히려 편해. 복잡한 일들이 없으니까 마음이 평온해졌어. 딸아이가 안심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아빠가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엄마 일은 정말 잊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다 잊었어. 이제는 내 인생만 생각하고 살 거야 라고 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다행이었다고요. 더 늦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되어서 말이에요. 만약 명숙이가 계속 속였다면 저는 평생 다른 사람의 아이를 제 손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50대 중반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거짓 없는 삶을 사는 게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경험했지만 그래도 인생은 계속되는 거니까요. 몇 달 후 마을에서 또 소식이 들려왔어요. 명숙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어요.
아마 더 이상 그 근처에서는 살기 어려웠을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을 테니까요. 기찬이에 대한 소식은 여전히 없었어요. 아마 영원히 책임을 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처음부터 그런 일을 저질렀겠죠. 남의 가정을 파탄낸 주제에 결국 도망가 버리다니 정말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제 과거를 완전히 정리했어요. 명수기와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처분했고 사진들도 모두 버렸어요. 딸아이만은 제 편에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그 외에는 과거와 연결된 모든 것들을 끊어냈어요. 새로운 동네에서 만난 이웃 할아버지가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상호 씨 혼자 사시는데도 참 밝게 지내시네요. 보기 좋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상처받고 분노했지만 이제는 평온함을 찾은 거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저는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상추, 깻잎, 고추 같은 간단한 채소들을 심었죠. 혼자 먹기에는 충분한 양이었어요. 농사일을 하면서 마음도 더욱 평온해졌어요. 어느 날 딸아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아빠,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만나보세요. 딸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어요. 적어도 딸아이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1년이 지나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사람을 완전히 믿지는 않게 되었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라도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눈 감고 넘어가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저처럼 너무 늦기 전에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이죠. 제가 더 늦기 전에 진실을 알아차렸으니까요. 만약 몰랐다면 평생 속아서 살았을 텐데 그랬다면 더 비참했을 거예요. 이제는 정말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겪은 충격적인 불륜 사연입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어요. 정관 수술을 받은 남편, 50대 중반의 아내가 임신, 그리고 상간남까지.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었죠. 결국 명숙이와 기찬이는 둘 다 불행해졌어요. 명숙이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고 기찬이는 책임을 지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죠. 30년 결혼 생활을 파탄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에요. 저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평온한 삶을 살고 있어요. 처음엔 상처가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홀가분해졌어요.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서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용서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한 사람이 저지른 배신이라면 더더욱 그래요. 어떤 분들은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3개월 동안 계속된 불륜을 단순한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50세가 넘은 나이에 자연 임신 자체가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정관 수술을 받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를 가장 화나게 했던 건 거짓말이었어요. 한의원을 다닌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산부인과를 다녔고 소화불량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입덧이었고 3개월 동안 매일 제 얼굴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저는 명숙이를 걱정하면서 한약값도 대주고 몸조리하라고 집안일도 더 많이 했는데 말이에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들으면서 더욱 분노했어요.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건 명숙이가 계획적으로 저를 속였다는 뜻이거든요.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된 배신이었던 거죠.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모든 분들이 명숙이와 기찬이의 행동을 비난했고 저를 동정해 주셨거든요. 특히 김순자 할머니가 목격한 사실을 진술해 주신 덕분에 재판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시골 마을의 도덕관념이 얼마나 엄격한지도 알 수 있었고요. 딸아이가 엄마가 창피하다고 말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자식에게까지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명숙이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딸아이가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아는 아이로 자란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속 시원해요. 진실을 알게 되어서 말이에요. 만약 계속 모르고 살았다면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요? 나중에 제 아이라고 생각하고 예뻐했을 아이가 사실은 남의 아이였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여러분도 혹시 배우자에게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저처럼 확인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빨리 알수록 좋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더 커지니까요. 그리고 불륜을 당한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잘못한 건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지 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걸 알아요. 명숙이가 잘못한 거지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용서하고 계속 함께 살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깔끔하게 정리할 건가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선택에 만족해요. 힘들었지만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거짓 없는 삶, 그게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